현재 우리는 위조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어야 되고, 권한이 있다면 위조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72페이지에서 기억 항목에서 명의의 승낙과 위임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자, 승낙과 위임이 있다면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으니까 이때는 위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낙과 위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 범위를 초월했다면, 자,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조가 될 수 있고요. 또 위임을 바라지만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 작성했다면, 자,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까지 작성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 경우도 위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473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판례 보세요. 채권자에 대해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이제 허락했는데, 비록 차용금융세의 피해자들 연대 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이제 갑한테 어떤 권한을 위임했느냐? 내가 이제 연대 보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연대 보증인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이제 어떻게 문서를 작성했느냐? 자, 을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 또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갑에게 이제 이 을을 차주로 기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면 위조가 안 되고, 권한이 없을 때 위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민법상 연대 보증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겁니까? 법적 효과는 어떤 겁니까? 주채무하고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연대 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연대 보증이 되든 차주라고 기재하든 똑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이 차주라고 기재한 것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또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것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연대 채무로 보든 주채무로 보든 내용은 동일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 판례로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서 사건 봅시다. 가물가의 동업계약에 따라 가명의로 변경 위해서 의뢰 인장이 날인데 백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자, 신청서가 있는데 을이 이제 신청자입니다. 근데 을은 이제 갑한테 명의를 변경 의도였는데, 근데 이제 명의가 변경되는 사람은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변경할 것이냐, 누구에게 변경할 것이냐, 그것은 백지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 실반에서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제 병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죠? 이 을의 의사는 갑한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이 함부로 을 있고 병한테 변경할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꾸며놨죠. 자, 을은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을의 의사는 갑한테 변경하는 겁니다. 근데 꼭 갑이, 좀 의리한 사람이 병한테 명의를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꾸며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을의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았지만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 또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해서 문서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위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대표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474페이지 아래입니다. 또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무권 대리. 대리권, 대표권의 업무자가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하여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 이것도 어떤 경우인가를 봅시다. 어떤 문서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작성자입니다. 대리인, 갑. 이렇게 작성했다는 겁니다. 갑은 이제 무권 대리인이죠. 권한이 없어요. 이때 뭐가 되느냐. 자, 거기 보면 이제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가 되는데,
바로 을이 본인이고, 그러면 이 문서에 나타난 명의는 누가 됩니까? 누가 명인이죠? 자, 대리인이 문서를 작성하면 여기 나타난 의사 표시가 대리인에게 귀속됩니까? 아니죠. 본인에게 귀속되죠. 그렇죠? 따라서 을이 명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회의사의 경우도 그렇게 됐죠. 그렇죠. 회의사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대리의 경우도 이 본인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니까 을이 명의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을의 명의를 사칭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사칭한 게 있죠. 대리인이 아니면서 대리인의 자격도 사칭했죠. 이때는 자격 모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라는 것은 사실은 위조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명의 사칭 위조죠. 위조에다가 자격까지 더 사칭했을 때 이때는 자격 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때는 하여튼 자격 모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권 대리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리권, 대표권이 있는 자가 일단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권은 아니고 이제 권한이 있는 건데, 권한을 초월하여, 자, 권한을 초월했다면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데 대리인 대표 자격을 표시했다. 이때는 자격을 표시했으니까 자격 모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 작성죄가 되고, 그러나 대리인 대표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뭐가 남는 거죠? 자,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명의만 남는 거죠. 이때 명의 자체니까 위조가 되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 대리인 갑 이렇게 썼다면 대리인의 자격을 사칭했으니까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되는데, 자,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면 을의 명의만 사칭한 거죠. 이때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세요. 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다는 거 이미 설명드렸어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서 의사 표시를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남의 이름 쓰는 거 이렇게 형식적으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남의 이름 쓰든 안 쓰든 간에 자기가 의사를 표시해 놓고도 꼭 명의자가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꾸며놓는 거, 이게 바로 명의 자칭, 명의 모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개념문서가 문서의 작성입니다. 자, 대개는 이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게 위조가 되겠죠. 위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문서를 복사하는 것도 권한 없이 복사했다면 위조가 될 수 있어요. 자,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1476페이지 아래 마지막 판례 보세요.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든 행위. 자, 위조된 문서를 그냥 복사한 겁니다. 근데 그 복사한 행위도 우리 판에는 새로운 위조 행위로 봤습니다. 새로운 위조. 그래서 위조된 것을 복사하는 것도 새로운 위조가 된다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부정 발급 사건 보겠습니다.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 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을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후 이를 제출하고 을명의 가입 신청서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신세기 통신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부정 발급 받은 다음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그 둘째 주 후반부부터 을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겁니다. 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자, 그 사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을이라는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원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이 나왔습니다. 대개는 A4 용지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증이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사본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요 사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갑이 이걸 이제 또 복사합니다. 재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사를 했는가 하면요. 요 사진, 을의 사진이 여기 복사돼 나왔을 텐데, 요 사진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자기 사진, 갑의 사진 딱 올려놓고 복사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이 갑의 사진으로 싹 바뀌게 된 거죠. 뭐 이름은 여전히 을로 돼 있고, 그리고 요 사본을 이제 재사본이라고 말합니다. 복사한 문서를 또 복사한 거, 이걸 재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본하고 재사본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뭐 이름은 똑같고 사진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문서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갈아붙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사진을 갈아붙였다. 이게 변조일까요? 아니면 위조일까요? 자, 이건 신분증입니다. 자, 신분증에서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사진을 갈아붙였다는 것은 중요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전의 문서와의 동일성을 상실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변조가 될 수 없고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을 갈아붙인 효과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사문서 위조입니까? 공문서 위조입니까? 자, 주민등록증 원본은 공문서예요. 근데 원본을 전자복사기에 넣고 돌려서 사본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자, 우리 헌법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사된 주민등록증 사본도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지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요 사안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제출한 부분은 이제 동행자죄가 되겠죠. 나머지 죄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위조가 되지만 또 기존 문서를 이용하는 것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완성 문서의 가공해서 완성시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지 문서를 임의적으로 이제 그 완성을 시키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면 이제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친정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해서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사진 갈아붙이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또 무효가 된 문서를 가공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이 경우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 문서라면 변조는 될 수 없죠. 변조는 진정하고 유효한 문서를 재료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라면 위조는 가능하지만 변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명인을 이용해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위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판례가 나옵니다. 먼저 정기문중총회 회의록 사건을 보겠습니다. 종중사문갑은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의하에 등기 매도 권한을 갑에게 이임하고 매도 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갑에게 소송 대행 비용으로 준다는 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의하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다. 자, 이 사문의 죄책은 뭐냐 하는 판례 사안입니다. 자, 분석을 해봅시다. 자, 종중회의록이란 사문서가 등장합니다. 이 회의록은 종중원의 명의로 작성되는 문서죠. 그 종중원이 여러 명이겠지만 편의상 한 사람으로 줄입시다. 을이라고 해봅시다. 을. 그러면 또 서명 날이 나니까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종중원은 아니고 종중사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제멋대로 거기다 이제 그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도 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 썼고, 또 땅 팔아서 그 3분의 1만 문중에 주고 3분의 2 요건 또 갑에게 준다.
이런 내용을 이제 자기가 멋대로 기재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종을 찾아가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편의상 뭐 한 장처럼 이렇게 설명했지만, 뭐 회의록이니까 아마 수십 장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읽는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잘 안 읽죠? 그죠? 여러분 휴대폰 살 때 뭐 계약서가 있는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안 읽어봤죠? 솔직히 저도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쨌건 뭡니까? 그거 읽긴 읽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도 읽어야 됩니다. 법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 조건이 어떤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을도 이제 안 읽었죠. 그래서 을이 안 읽고 이제 내용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뭔데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이 거짓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우리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데 필요하다. 그럼 이 문서는 종중한테 유리한 문서가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문서죠. 우리 도장 안 찍을 리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참 터무니없는 거죠. 자, 종중 땅 팔 권한을 갑한테 준다. 땅 팔아서 3분의 1 갑한테 준다. 종중이 돌았습니까? 갑자기 땅 팔아서 3분의 1 갑한테 주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그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갑의 죄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검토해 본다면, 자, 을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을은 자기 명의 문서를 작성한 거죠. 이건 위조가 아니죠. 을은 자기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을의 행위는 위조가 아니고, 자, 위조가 아니라면 을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을은 처벌내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근데 갑은 처벌내지 않는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을 명의의 사문서를 완성한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사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겁니다. 물론 판례가 명시로 간접정범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벌내지 않는 명의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이건 당연히 간접정범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사기죄가 안 될까요? 뭐 사기 미수 정도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사기죄의 본질은 처분 행위에 있는 것인데, 자, 처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처분 의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을에게 이 땅 팔아서 3분의 1을 갑에게 주겠다는 처분 의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었죠. 처분 의사가 없었고 처분의도 없었고, 그럼 사기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의 성립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될 사례가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사실적 증명서 사건입니다. T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갑은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자, 이제 큰 공사를 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 건설본부에서 요구하는 공사 실적이 부족하여 최종 낙찰에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공사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건설본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실적을 허위 기재한 다음에 그 정을 모르는 구청의 담당 직원 을에게 제출하여 을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후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의 공사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 자, 여기서 분석해 봅시다. 자, 공사실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이제 작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에서 뭐 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용은 갑이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건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실적을 여기다가 갑이 기재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고속도로, 이것도 이제 갑이 했다. 또 뭐, B라는 무슨 공단, 그것도 갑이 다 건설했다. 이거 허위죠. 자, 허위의 실적을 딱 기재한 다음에 을을 찾아가서 여기 도장 좀 찍어주시죠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서류를 검토하겠죠. 서류를 검토한 과정에서 읽어보겠죠. 그래서 A라는 고속도로, 이거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또 뭐, B라는 공단, 이것도 사장님이 하셨네요. 굉장히 큰 사업도 하시네요.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뭡니까, 종종회의록 사건하고 구조는 유사하죠. 갑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작성권자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다.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검사는 이 실적 증명서 사건에 있어서 이 갑을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으로 기소했어요. 자, 이 종족회의록 사건이 사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의 구조를 가졌으니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경우는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조하지 않았을까요?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위조라는 것을 상식적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명의를 사칭하는 것인데 권한 없이 명의를 사칭하는 겁니다. 자, 권한 없이 명의를 사칭했단 말은 뭡니까?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말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니까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죠. 근데 권한이 없다는 소리는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라고 하기 전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작성해야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경우를 보세요. 증명서 사건을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리 서류를 제출받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랬죠. 읽어봤어요. 고속도로 사장님이 하셨군요. 공단 역시 사장님이 하셨군요. 그럼 찍어드리죠. 자, 을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의사를 가지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읽어본 문서, 이런 고속도로, 이런 공단, 사장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문서를 완성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회, 종족회의록 사건의 경우는, 우리는 아예 문서의 내용을 몰랐죠? 이런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요런 내용, 그렇죠? 3분의 1을 갑한테 준다. 이런 내용의 의사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는, 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비록 허위였고, 이거 속긴 속았지만, 이런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가 을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서 작성의 의사가 있었다. 이것은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조는 작성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을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 위조가 아닌 것이고, 위조가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도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문서에 작성 권한을 갖는 공무원, 을입니다. 그 문서에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공단, 인식했어요. 요것이 종종회의록 사건하고 다른 거죠. 자, 이 종종회의록 사건에서 을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했습니까? 인식 못했죠. 그러나 이 실적 증명서 사건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소리는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그건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조가 아니니까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구조가 다르죠? 좀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으로 이유를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문맹자 사건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거하고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갑이 있습니다. 또 을이 있습니다. 을은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입니다. 갑은 을한테 이제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 그래서 채권 포기 각서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을 보고 가서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을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서 내용을 모르고 찍었는지, 아니면 알고 찍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모르고 찍었다면 갑의 여자는 뭐가 되고, 알고 찍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르고 찍었다면은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고, 알고 찍었다면 사기죄가 된다 그랬죠. 왜 알고 찍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알았다는 소리는 뭐죠? 처분 의사가 있었고 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말은 뭡니까?
처분 의사도 없었고 처분 행위도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사기는 안 되고 이제 을은 자기 명의 문서를 작성했으니까 위조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고 을은 처벌되지 않는 자인데 갑은 을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해서 을 명의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단 사무소 위조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실적 증명서 사건은 뭐냐? 자, 이 사건은 을이 문서 내용을 알고 찍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종족회의록 사건은 을이 문서 내용을 모르고 찍은 겁니다. 그렇죠?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몰랐으니까 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데 그러나 이건 알았으니까 간접정범이 안 된다. 위조가 안 된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태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작성에 위조가 되느냐? 자, 문제 형식 관행이 완전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일반인들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가져왔다면 위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그 정도로 오인할 정도가 안 된다면 위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인할 정도, 속을 정도는 돼야만 위조가 되는 겁니다. 자, 위조의 개념 요소를 쭉 살펴봤고요. 그럼 변조에 대해서 봅시다.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냐 변조냐, 자, 구별이 쉽지는 않은데, 자, 우리 습관적으로 위조인가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변조인가를 먼저 보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변조가 아니라면 위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조의 개념 요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조. 첫째,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위조하고 똑같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하는 유형 위조입니다. 두 번째, 변조는 타인 명의의 진정 문서를 재료로 합니다. 이게 위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진정 문서를 재료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유효한 문서입니다. 진정하고 유효한 문서. 그래서 위조된 문서, 변조된 문서, 허위 작성된 문서, 전부 이건 부진정한 문서들이죠. 이건 변조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하고 유효한 문서가 변조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효한 문서라 됩니다. 이미 무효가 된 문서도 변조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조는 위조보다 재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또 문서는 타인 명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이 아니라 자기 명의다. 자, 자기 명의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면은 위조가 안 되고, 무엇이 가능합니까? 자기 명의니까 위조가 안 되고, 변조가 안 되고, 일단은 이 문서가 타인 소유일 때는 문서 손괴죄가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했다. 일단은 이 문서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 한해서 문서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변조가 안 돼요. 그래서 타인 명의의 문서라야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네 번째죠.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 변조는 아닌 거죠. 그러나 내용 변경은 한계가 있어요. 내용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문서와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변경했지만 동일성이 상실됐다면 위조가 되는 거지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조의 중요한 개념 요소들이 됩니다. 자, 관련된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1479페이지에서 그 아래 판례 보겠습니다. 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함에서 갑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 계약의 이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 계약서상 매도인 갑 명의 위에 갑이 을의 대리라는 표시로 을대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추가적으로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변조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따로 뭡니까? 거기서 대리인이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을대라고 기입한 거, 을의 대리인이 표줘서 을대라고 기입한 거, 이건 권한 있는 자가 한 거니까 변조가 될 수 없다. 그런 사안입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다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변경해야만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81페이지 보세요. 거기도 두 번째 판례 봅시다. 비원에 보면 박규탁이나 일산거래장 박진우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자, 본명은 박규탁 씨인데, 내가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은 박진우로 알고 있어요. 공소외인 작성에 박진우 앞으로 된 영수증에, 자, 영수증이나 사문서에 이름은 박진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규탁 씨가 그 박진우 옆에다가 규탁이라고 기재했어요. 자기 본명을 기재한 겁니다. 자, 문서 내용을 변경한 겁니까? 자, 박진우 씨와 박규탁 씨는 동일인이죠. 따라서 진우 옆에다가 규탁이라고 썼다고 해서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겁니까? 변경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내용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문서에 내용 변경이 있어야 변동인데 이건 내용 변경이 없다는 거죠. 왜? 진우 씨나 규탁 씨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 내용 변경이 없죠. 그래서 변조가 안 된다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변경을 가져와야만 변조가 되고, 하여튼 내용 변경이 없다면, 아무리 거기다 무슨 뭘 써도, 함부로 써도, 변조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조 쪽으로 가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위조가 되는 건 아니죠. 위조의 요건을 또 갖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변조의 요건,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도리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위조와 변조라는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위조 끝났고, 변조 끝났고, 이제 자격 모형을 보면 되겠죠. 자격 모형. 자,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합니다. 위조, 변조가 좀 복잡하고, 자격 모형부터는 간단합니다. 이 자격 모형은 자격을 자칭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또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대리인이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자칭했을 때 이때 자격 모형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격 모형이한 사무소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형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사칭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판례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484페이지 보시면 그 계장 사건이 나오죠. 그거 봅시다. 양식계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 계장명의 내수면 사용동의 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 사용동의 신청서 함에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자, 분석을 해봅시다. 내수면 사용동의 신청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계 계장이라고 아마 인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장에 제 이름을 쓰는 날은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 이제 계장이 아닙니다. 계장이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게 한 거죠. 이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 가면 계장이 아니니까 계장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권한은 없는 사람이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장이란 자격을 자칭한 거죠. 이때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계장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계장의 자격을 썼을 때 이게 바로 자격 사칭이고 자격 모용이 되는 것이고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크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존자기로 위작 변작죄를 봅시다. 1486페이지입니다.
좀 낯선 문제인데 1995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률입니다. 자, 사무처리를 그릇시킬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주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입니다. 자, 객체가 제 문서하고 좀 다르죠. 객체가 제 문서가 아니라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근데 타인의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되는데 그 타인이 누굴까요? 자, 문서에서의 타인은 누굽니까? 명의인이죠. 명의인인데, 저 특수매체 기록에서의 타인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문서와 동일하게 명의인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명의인뿐만 아니라 소유자나 소지인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광의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설이 뭐 약간 다수 입장이긴 하지만 다수설하고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설이 꼭 옳고 다른 거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번째는 문서가 아니라 특수매체 기록을 객존하는데, 자, 문서하고 특수매체 기록의 본질적 차이는 뭡니까? 문서는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지만 특수매체 기록은 눈으로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계에 넣고 돌려야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읽을 수 없는 거, 이런 것이 특수매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하고 기억하세요.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본제의 객체인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위가 중요한데, 자,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행위는 위작 또는 변작입니다. 자, 위작 또는 변작. 자, 위작은 뭐고 또 변작은 뭐냐? 또 위조, 변조와는 어떤 차이점이 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문서를 가지고 봅시다. 문서를 본다면, 공문서든 사문서든 일단 위조 변조는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서, 사문서를 한번 나눠서 봅시다. 공문서는 위조 변조 처벌하고, 여기 사문서도 위조 변조 처벌하고, 두 번째, 무형 위조로 가보면, 자, 공문서의 무형 위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죠. 근데 사문서의 무형 위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죠. 진단서 등일 때만 예외로 처벌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어요. 문서에 관한 제가. 근데 이제 공문서가 아니라 전자 기록으로 바꿔봅시다. 특수매체의 기록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공적인 특수매체의 기록, 또 그다음에 사적인 특수매체 기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서하고 균형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는 어떤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고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문서와 균형된 해석이죠. 평행된 해석이죠. 그래서 사문서일 때는 유형 위조는 처벌하지만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전자기록일 때도 사문서와 균형을 맞춘다면 유형 위조는 처벌하지만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뭡니까?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은 유형 위조일 뿐이지 무형 위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형 위조는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권한이 있는 자들은 위작과 변작을 할 수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결국 권한이 없는 사람, 자, 유형위조서 권한이 없는 사람만이 위작과 변작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대한 논쟁이 거기 나와 있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 논쟁입니다. 자, 긍정설이 뭐냐? 이 위작과 변작 속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문서는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는데 사전자기록은 무형위조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문서와 평행된 해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긍정설은 소수설의 입장이 되고요. 도리어 위작과 변작 속에 무형위조는 포함 안 된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의 테러입니다. 그래서 문서하고 똑같이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문서는 유형 위조를 처벌하고 무형 위조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차 전자 기록도 유형 위조만 처벌하고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건 처벌하지 말자. 이게 우리 다수설의 태도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의 경우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1492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위작과 변작 개념 속에 무형 위조가 포함되느냐. 자,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있는데 그 위작과 변작이라는 것이 유형 위조만이냐 아니면 무형 위조도 포함되느냐. 자, 문서와 평행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속에는 무형 위조가 포함되지 않지만 공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속에는 무형 위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문서와 평행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럼 판례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판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49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밑줄 보세요. 자, 전자기록에 생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사람. 유형 위조죠. 권한이 없는 사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은 유형 위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이건 무형 위조 쪽이죠.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 무슨 말이에요? 공전자기록의 위작 속에는 유형 위조적 개념뿐만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기록을 만드는 것도 위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직 뭐 사전자 기록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니까 사전자 기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여튼 공전자 기록일 때는 위작과 변작은 유형 위조인 동시에 무형 위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도 위작이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기록을 만들어도 위작이 된다. 이렇게 판례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서와 평행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특별히 뭐 설명될 건 없다고 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서 위조 변조죄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공무서라는 점만 빼고는 뭐 사무소 위조 변조죄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91페이지에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무서 작성죄를 보겠습니다. 이때 남구청장 사건 봅시다. 감 91년 7월 16일 17시경 같은 날짜로 부산지가시 남구청장에서 동네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 허가에 관한 기한용지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 봅시다. 자, 건축 허가서가 있습니다. 허가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남구청장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사인한 날은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란 사람이 이제 남구청장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인사권자가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은 지금 시간부로 동네구청장이다.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지금 전화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당신은 동네구청장이다. 그 이 사람은 동네구청장이지 이제는 남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전화 끊고 나서 이 남구청장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딱 썼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갑에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화 받는 순간 갑은 동네구청장이지 남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남구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장 결재란에 사인함으로써 남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남구청장의 자격을 사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무서 작성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수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이거 산을 바꿔봅시다. 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래구청장이 됐군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근데 제 대신 남구청장은 누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이제 인사권자가,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 대신 남구청장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남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서 을이 남구청장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가위 결재란에다가 새로 남구청장이 된 을의 이름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교재를 보세요. 보시면, 그 자격 모의한 공무사 작성죄 위에서 셋째 줄에, 공무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명의까지 모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게 다설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을이라고 갑이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구청장이라는 자격을 사칭했고, 또 을이라는 명의도 사칭했다는 겁니다. 일단 명의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이때는 공문서 위조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다돌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도 변형이 가능하죠. 변형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이때는 자격 모형이 되지만, 그러나 설적 변형에서 새로 남구청장이 된 을의 이름으로 썼다면 이때는 명의 사칭의 경우로서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도 문제가 있긴 하죠. 자, 아까도 나왔지만 과연 을이 명의자일까요? 을이 명의자입니까? 아니죠. 이 건축 허가로 인한 이 의사표시는 누구의 의사표시입니까? 을의 의사표시입니까? 아니죠. 또 남구청장의 의사표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구청의 의사표시죠. 남구청, 구청의 의사표시죠. 그렇죠. 이 의사표시도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집니까? 아니죠. 구청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가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귀속 주체는 남구청이고, 여기서 장이 자격이죠. 그렇죠. 구청장이 자격이고 구청이 명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판례도 그랬잖아요. 주식회사 명의를 썼을 때 회사가 명의자지 대표이사는 명의자가 아니다. 그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면 됩니까? 을은 명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위조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다소의 논리는 판례하고는 약간 좀 배치되는 것이고 가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소의 입장이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 그 학자들께서 강론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을의 이름 썼네. 명의사칭이네. 위조.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별로 생각을 못 해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다수의 입장, 하자는 있지만 다수설이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전자기로 위자변작죄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 모형은 끝났고, 그럼 이제 무형 위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문서의 무형 위조, 바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단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에 관한 죄는 신분범이 아니었죠. 그런데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의사 등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객체는 모든 사무소가 아니라 사무소 가문에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로 제한이 됩니다. 또 행위는 허위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허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이 들자도 객관적으로 진실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495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차고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허위라고 인식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진실과 일치한다. 그 객관적으로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니까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의 입장이긴 한데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다수설과 판례는 하자가 있죠. 왜?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진실인 문서라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불능미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죄가 안 된다. 이게 다솔과 판례인데 하자가 있죠. 할 수 없어요. 하자가 있지만 그게 다솔과 판례니까 그걸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냥 그 불능미수를 고려 안 하는 겁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문서에 관한 죄는 대개 목적범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서 목적범이 아닌 죄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 허위 진단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목적범이 아닌 거 아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개가 있어, 4개. 첫째, 허위 진단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역시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행사죄, 네 번째, 부정행사죄, 전부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함정이죠. 우리가 보통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위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범죄가 4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함정 빠지기 쉬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서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 실수로 생각됩니다. 입법자가 빼먹은 거죠. 깜빡 빼먹은 거죠. 어쨌건 조문상으로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사할 목적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의 무효위죄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공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진정 신부모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권한이 있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 위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와 달리 무형 위조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구성 요건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그래서 뭐 주체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객체는 이제 공무자나 공도하고 행위는 이제 허위 작성과 변개입니다. 역시 허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밑에 그 허위 작성 판례 보겠습니다.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 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 검사 용지에 자, 그 기재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정산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 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바했다. 자, 무엇이 허위인가요? 정산 설계서에 의하여, 요게 허위죠. 왜? 정산 설계서를 확인 안 했거든요. 확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설계서를 확인했다고 기재했죠. 그게 허위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우리 판례가 인정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위 판례 보세요. 중요 판례입니다. 혼동하기 쉬워요.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한서인 건축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 명의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이 건축허가서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것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이 그 건축허가 대상이 된 건축물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불에 강한 내화 구조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가 못 해주는 거죠. 허가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 허가가 허위의 허가입니까? 자, 허가해주면 안 되는 사안인데 허가해줬어요. 허위의 허가예요? 아니죠. 부당한 허가죠. 그렇죠? 허위와 부당은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본죄 문서의 내용은 허위여야 되는데 여기는 허위가 아니라 부당한 허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할 수 없다. 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우리 본이 판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서 부분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허가서. 허가서는
부당한 경우가 더 많아요. 부당한 경우. 그래서 여기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아래, 작성권자가 허위 신고라는 것을 알면서 기재했다면,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든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는 것이 우리 다룰과 판례의 테러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두 번째 행태항이 변개라는 겁니다. 변개. 자, 변조하고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변개라는 것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된 기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변조하고 유사합니까? 진정한 문서를 재료로 한다는 게 변조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변조는 유형 위조지만 변개는 무형 위조라는 겁니다. 자,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변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는 유형 위조지만 변개는 무형 위조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본연의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에요. 그 사문서의 무형 위조인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닌데 공문서의 무형 위조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겁니다. 여기 입법자의 실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은 무형 위조라면 행사할 목적을 요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구하고 하나는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논점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논점입니다. 자, 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이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의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갑의 친구였고, 이 사람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비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을은, 과거에는 공무원이었어요. 과거에는 갑과 동료였고, 현재 이제 퇴직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 사무실에 잠깐 놀러 온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의리한 사람은 이 업무 내용을 그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지금 바쁜데 이거 나 좀 도와줘. 잠깐만 도와줘. 이거 뭐 너 할 줄 알지? 하면서 문서를 작성해.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이용해서 을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을 도와줄 생각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은 허위였다는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의 죄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을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을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야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을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들자도 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신분이 없다면 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정범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들자도 을 행위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을은 처벌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 갑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처벌되지 않는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완성한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작성권자가 타인을 이용했을 때 이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사안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은 공무원입니다. 또 갑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공무원. 을은 이제 등기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갑이 어느 날 을을 찾아가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허위란 것을 모르고, 갑의 신고대로, 그 등기부에다가 허위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갑과 을의 죄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을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을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나요?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의범인데, 고의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고, 따라서 을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전 허위란 점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은 모르고 작성했다고 되어있죠. 허위란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고,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처벌내지 않는 자가 되는데, 그럼 갑은 처벌내지 않는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 이 갑에게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했을 때, 요 비공무원에게, 즉 갑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느냐. 언뜻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을은 처벌내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걸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접정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진정신분범입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 간접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갑은 공무원도 아니고 작성 권한도 없고, 그럼 정범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간접 정범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그럼 갑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교사범, 즉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종속 형식 하에서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을행위는 아예 전부 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종속 못하니까 공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통해서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을 때, 이 허위 신고한 사람은 문서에 관한 죄로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예조로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런 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판례는 단순한 허위 신고 정도에 대해서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허위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사가 허위 신고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보게 될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입니다. 자, 그건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나 모든 공문서에 대한 허위 신고를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 원본 등 아주 몇 개의 특수한 공문서에 대한 허위 신고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등기부는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갑에게 뭐 이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왜 간접정범 안 되고 왜 공범이 안 되는가?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허위란 것을 알고 작성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작성했다는 소리는 을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고의가 있으니까 이때 의뢰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자, 위법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갑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역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정범적격 요구. 또 하나 뭡니까? 간접점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처벌되잖아요. 책임까지 인정됨으로써 처벌되는 자죠. 그래서 처벌되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다면 간접정범 될 수 없는 겁니다. 의사 지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쨌건 정범적 격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처벌되는 자이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이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조사범, 공범은 어떨까요? 그건 가능하죠. 그렇죠? 의뢰인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종속에서 공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등기부니까 그럼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 결국 허위 신고가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허위란 걸 몰랐을 때입니다. 몰랐을 때 공문서가 공정증서 원본일 때 한해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되는 거지. 아무리 그 문서가 공정증서 원본일지라도 아무리 문서가 공정증서 원본일지라도 그 공무원이 허위란 것을 알았다면 이때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문서 작성의 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학설이 상당히 많고요. 이건 2차 시험에서 필요한 학설들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볼까요? 1502페이지에서 밑에 보령군청 사건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감 보령구청의 토목기사로서 수해복구 사업 중 농경지 및 수리설의 공사계획과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사를 기재한 87 수해복구 사업 준공 및 보조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한하여 그 정물을 보령군수 을로 하여금 결제토록 하였다. 갑의 죄책은 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 갑이라는 토목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또 을이라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공무원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무서의 명의자입니다. 명의자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허위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허위의 공문서죠. 만들어가지고, 자, 군수한테 결제를 올렸어요. 군수가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이 결제를 한 군수와 또 이제 갑에게 무슨 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경우를 좀 나눠서 본다면요. 자, 의리한 사람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허위란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고의가 없다는 소리고, 허위란 걸 인식했다는 소리는 고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 사안은 정을 모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바로 첫 번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을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고의 없이 허위 공문서에 결제를 해버린 거죠. 따라서 을행위는 고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때 요 갑에게, 요 경우에 갑에게, 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자, 요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비공무원이 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범적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없다는 거죠. 신분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 사안은 그게 아니라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명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명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가운데 어떤 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된 겁니까? 작성 권한 있는. 그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갑은 명의는 아니지만 공무원이고 또 갑이 작성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실질로 접근해 본다면 이래서 대통령 명의의 문서를 대통령이 직접 작성합니까? 아니죠.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대통령은 사인만 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공기관장의 명의로 작성되는 문서는 공기관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직접 뭐 타이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죠. 보조 공무원이 작성한 다음에 그 기관장은 사인만 할 뿐입니다. 결정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 보조 공무원들은 이 공문서의 명의는 아니지만 문서의 실질적인 작성 권한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갑은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작성 권한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데 이 보조 공무원 갑은 공무원이고 또 실질적인 작성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정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명의는 아니에요. 명의는 아니니까 명의를 도구로 이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정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우리 다조가 플랜은 갑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설이 바로 실질적 작성 권한설입니다. 요게 다수설이면서 우리 발에도 같은 취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의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정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목 기자한테 우리 판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성립을 인정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토목 기사가 자 군수실에 결제를 받으려고 갔더니 군수가 마침 없어요. 군수가 어디 가고 없는 겁니다. 결제를 빨리 받아야 되고 군수는 없고 그래서 군수의 책상 위에 있던 군수의 직인을 그냥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아니 자기가 찍었는데 어떻게 군수를 이용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군수를 이용하지 않았죠? 이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직접 찍었다면 자기가 군수의 명의를 사칭해서 문서를 완성한 거죠. 이때는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도 정을 모르는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아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되지만 자기가 직접 찍어버렸다면 결제권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니까 간접 정범은 안 되고 그러나 자기가 직접 찍었다는 소리는 군수의 명의를 사칭했다는 거죠. 일단은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판례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안을 잘 봐야 됩니다. 직접 찍었는지 아니면 군수의 결제를 이용했는지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을 더 변형해 봅시다. 자, 갑이 결제서를 올렸더니 군수가 또 읽어봅니다. 군수는 싹 알아챘어요. 허위구나. 거짓말이구나. 알아챘습니다.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결제를 딱 해준 겁니다. 자, 이때 군수의 죄가 뭐가 됩니까?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고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군수의 행동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있으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없으니까 위법성이나 책임도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제를 올린 갑에게는 이때는 무슨 죄가 될까요? 자, 이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까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을은 처벌이 되는 자리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접정 안 되고 그러나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뢰행위는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가담 형태에 따라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방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도 변형된 사례지만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타제와의 관계를 봅시다. 자,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서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을 때, 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측면에서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고요. 또 공무원이 허위의 공무서를 작성했다는 측면에서는 허위 공무서 작성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양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도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할 수 없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언제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의사였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지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 판례 태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부터 보겠습니다. 허위 신고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구성 요건입니다. 여기 실판의 내용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 거.